안녕하세요, 강근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고대 국가의 정치부터 쭉 고대 국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국가의 정치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 파일을 두 개로 나눌까 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고대 국가 간의 전쟁과 그리고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연맹왕국들은 왕권이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족 간의 연맹왕국, 연맹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반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고대 국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국가 하면 우선 고대 국가의 성격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왕권이 강화됐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가 됐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왕위가 세습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때문에 이 지방의 군장 세력들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왕의 신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첫째가 왕권 강화라면은 둘째는 이제 어떤 중앙 집권화와 국가 전체를 통일한다는 뜻에서 율령을 반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그다음에 관등 체제, 어떤 직급이 정해진다, 어떤 직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등 체제도 정비되는 것을 통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교 수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종교를 받아들인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당시 사회 전체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국가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이 강화가 먼저 된 국가들이 아직 연맹왕국 단계에 있는 힘이 약한 국가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죠. 활발한 정복 활동. 그래서 고대 국가 성격에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왕권 강화, 그다음에 율령의 반포와 관등 체제의 정비, 그리고 불교의 수용, 활발한 정복 활동.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고대 국가의 성격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의 성립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고구려는 그 BC 37년에 주몽이 세운 나라죠. 이 주몽이 부역의 유이민과 그다음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을 결합시켜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주몽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몽은 사실은 그 왕의 명칭으로 하면 동명성왕이죠. 동명성왕. 이 동명성왕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왕들의 그 이름은 그 왕의 사후 죽고 나서 그 왕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짓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 국가를 처음 세운 왕 같은 경우는 그렇죠. 태조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태조.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주몽을 태조라고 하지 않고 동명성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태조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고구려인들은 동명성왕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은 그것을 어떤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을 이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왕은 태조왕이지 않았나 하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은 이 이전에는 그 동명성왕이 세운 그 고구려에서는 그 소노부와 게르부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 고씨만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네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게르부 고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니까 이 사람이 중앙 집권을 완성했구나. 즉 고구려를 어떤 제대로 된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태조왕이라고 따로 붙이는 겁니다. 백제는 그보다 약간 뒤에 온조가 세우죠. 온조가 백제를 세우게 되고요. 여러분 다 그 온조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하고 그다음에 온조는 고구려 유이민이죠. 그래서 고구려 유이민 세력의 결합. 시작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연맹왕국 단계에서 사만에서 그 마한의 백제국이었다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마한의 백제국. 근데 차츰차츰 이제 세력 범위를 넓혀 나간 것이죠.
신라 같은 경우는 BC 57년에 박혁거세가, 그죠?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국가를 세웠다고 하고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사만의 진한의 사로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 세 부족 연맹체로 이 각 부족의 부족장인 박씨, 석씨, 김씨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했었다고 하죠. 이 가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후대까지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이거 삼국시대가 아니고 가야를 포함해서 사국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치명적인 약점이 가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연맹왕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이룬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대가야, 금관가야 이런 식으로 가야가 몇 개의 가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맹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좀 구분되는 약간은 발전이 늦은 그런 국가의 형태를 띠다가 멸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국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삼국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삼국의 발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것도 역시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국가별 그리고 시기별로 나와 있을 건데요. 그런 표가 있으면은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국가의 발전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한강유역을 어떤 나라가 차지했느냐, 어떤 시대 때 어떤 나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말이 바로 전성기와 관련되거든요. 한강유역을 차지한 국가는 그 국가의 전성기를 마련하는 거죠. 자, 먼저 1에서 2세기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동명성왕이 주몽이 건국을 했고요. 태조왕 때부터 왕위 세습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백제에 대한 기록은 크게 초창기에 남아있지 않고요.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다. 왕위를 이어나갔다. 그 다음에 왕호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왕호를 바꿨었다. 이때 우리 역사에 보면은 특히 신라에 이름에 왕호에 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 가한을 표현한 것이죠. 선생님, 그럼 가한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한은 우리 징기스칸 얘기할 때 그 칸 있죠. 칸. 대군장. 칸. 그 칸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은 가한, 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서간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무리의 우두무리구나, 군장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세기 접어들면은 간단하게 보셔야 될 것이 백제의 고이왕입니다. 이 고이왕 같은 경우 고이왕 때 3세기에 한강유역의 대부분을 백제가 점령하게 되고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는 율령이 반포되고 그다음에 관직의 복색, 관등 체제를 정비했다고 할 수가 있죠. 고이왕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백제가 이런 것을 완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고이왕의 이러한 율령 반포나 관등 체제 정비, 한강유역 점령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4세기에 백제가 가장 먼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그 이름도 유명한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4세기에 백제의 전성기가 있었고요. 이 시기에는 일단 그 사만 중에 마한을 통합했었고요. 백제가 그 다음에 해외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요서지방으로도 진출했었고요. 산둥반도로 지방에 진출했었고 규슈 지방도 진출했었습니다. 요서지방 같은 경우는 이후에 우리 역사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랴오허라고 하는 요하죠. 요하. 요하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자가 강하자이기 때문에 요하강 좀 이상하고요. 요강 이렇게도 이상하니까 요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의 서쪽 지방을 요서라고 하고요. 동쪽 지방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뭐 요동정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하에 동쪽 지방을 정벌했다는 말이구나 알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근초고왕이 요서 지방에 진출했다. 요하의 서쪽 편에 진출했구나. 이것도 한번 지도에서 위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큰 일을 하나 하죠.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큰 일을 저지르죠.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킵니다. 그래서 이 4세기 같은 경우는 백제는 전성기지만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국 원앙이 전사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복수의 칼을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는 소수림 왕이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그래서 소수림 왕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 백제 이 녀석들 정말 밉구나.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백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령도 반포돼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관등체제나 이런 게 좀 정비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수림 왕은 4세기에 단 거 아니에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율령도 반포하고요. 불교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공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립교육기관인 태학도 이 소수림 왕 때 설립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4세기에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기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까지가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가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왕이 드디어 광개토대왕이 되는 거죠. 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 만주 지역을 장악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신라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신라 구원 같은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그 4세기 후반에 신라의 외의 침입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와 가야의 침략도 빈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라가 아주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군사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외의 침략도 막아야 되고 백제와 가야의 어떤 공격도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국경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신라 입장에서는 좀 백제와 가야 지역의 어떤 분쟁 지역을 정리할 동안에 외의 침입을 막아주고 좀 정리해줄, 물리쳐줄 만한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결국 외를 물리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신라 지방에서 발견되는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에는 보면은 그릇 뚜껑에 보면은 광개토대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능비,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면은 이러한 기록,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가서 왜구를 물리쳐 주었다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신라 입장에서는 외나 그다음 백제, 가야의 빈번한 침략을 받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뭐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모든 공격들을, 모든 외구의 침략, 외구나 아니면은 그 외세의 침략들을 다 막아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왕은 당연히 그런 어떤 그 평가를 받았겠죠. 이 사람은 여러 침략을 다 막아냈다, 나라를 구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내무랑이죠. 내무랑.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 여러 가지, 내무랑 때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요. 이 내무랑 때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박씨와 석씨를 제압하게 되고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됐다?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왕권이 강화되었다. 4세기 후반에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내무랑 때부터 그 왕의 명칭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다시 바꿉니다. 마립간. 근데 선생님 이거 왕으로 하면 되지 왜 마립간으로 바꿨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 고구려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친히 와서 외를 물리쳐 주기도 했는데 똑같이 그 왕의 이름을 왕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광개토 대왕과 동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치가 보여서 왕이란 칭호부 대신에 마립간, 그죠? 아주 크고 웅장하게 서 있는 군장이라는 뜻이죠.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고구려로 넘어가서요. 이제 4세기 후반에 광개토 대왕이 등장해서 신라의
진출하기도 했었고요. 만주 지역도 장악하는 전성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5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장수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 장수왕 이름처럼 굉장히 장수했다고 하죠. 왕위를 78년이나 왕위를 이어나갔다고 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78년이 랭킹 1위가 아니죠. 우리 역사 속에서 왕위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 랭킹이 장수왕 정도면 한 3위 정도 되겠죠. 3위? 그럼 2위와 1위는 그보다 더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2위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태조왕 같은 경우 90년 이상을 왕위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90년 이상. 그러면 한 살 때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했다고 해도 90 넘어서까지 왕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랭킹 1위는 바로 그렇죠. 당군한검이죠. 당군한검.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왕위를 이어나갔었던 당군한검이 1위, 그리고 2위가 태조왕, 3위가 바로 장수왕입니다. 78년의 왕위를 자랑하는 장수왕.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세력에 밀려서 이랬다는 게 아니고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한강유역을 5세기 장수왕 때 장악했다. 그 말은 그렇죠. 5세기에 한강유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5세기의 고구려가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북쪽에서부터 아주 강인한 민족이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랫지방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동맹을 맺고 이 고구려에 맞설 수밖에 없었죠. 그 동맹의 이름이 바로 나제동맹입니다. 나제동맹. 이 나제동맹 시기, 즉 5세기죠. 5세기 같은 경우는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깁니다.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고구려의 남하 정책 때문에 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세기 백제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신라 같은 경우는 나제동맹을 강화했던 왕, 눌지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눌지왕이 나제동맹을 강화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증왕 때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요. 이전에서 그 사로국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국호를 신라라고 이름을 바꿨었고요.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점령한 것도 이 지증왕 때죠. 독도는 우리 땅, 그죠? 섬나라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 우산국 지역을 우리나라 신라의 지증왕이 5세기에 점령했다. 그때부터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5세기 말에 이제 법흥왕 때 들어서 신라는 율령도 반포하고요. 불교도 공인하고요.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이 법흥왕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어떠한 왕이 등장해서 체제를 정비한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한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5세기 법흥왕 때 이러한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그다음에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닦고 바로 다음 6세기가 되면은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자, 6세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 당시에 22담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고 하죠. 이 왕족 파견을 함으로 해서 귀족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했었다고 하고요. 백제 성왕, 문주왕 때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면은 성왕 때는 다시 사비, 부여로 옮깁니다. 사실 문주왕 때, 5세기 문주왕 때 웅진으로 옮긴 것은 고구려의 어떤 남하 정책을 피해서 급하게 이제 천도를 한 거라서 웅진이 그렇게 아주 수도로서의 역할을 빼어나게 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수도를 삼을 만한 땅을 찾아서 이제 다시 여기저기 다녔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택된 장소가 바로 오늘날의 부여, 사비죠.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성왕 때 국호 역시 남부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왕은 여러 가지 이제 백제의 어떤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신라 진흥왕과 한강유역을 점령하기도 하지만은 배신을 당해서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성왕이
백제의 어떤 부흥기를 다시 이끌려고 했으나 신라의 어떤 그 배신으로 사망하게 된다, 전사하게 된다는 내용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라의 6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왕 때부터 이제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진흥왕 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화랑도를 이제 세우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을 점령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적인 힘으로 한강유역을 점령할 수 없어서 백제와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한강유역을 점령했는데, 한강유역 점령 직후에 성왕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독점하죠, 한강유역을. 그러니까 백제는 바보가 된 거고요, 순간적으로.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점령하게 됩니다. 대가야.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화랑도를 바탕으로 해서 한강유역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대가야 지방도 점령하고요. 앞서 이제 법흥왕 때 그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부 지방의 상당 부분과 한강유역까지를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진흥왕 순수비라는 거죠. 이 순수라고 하는 것은 퓨어, 아주 순수하다 이 말이 아니고 왕이 자신의 영토를 돌아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비. 그러니까는 왕이 자신이 정복한 땅을 돌아보고 그 돌아본 것을 기념으로 해서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진흥왕 때 세웠기 때문에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별로 이 수상과 그다음에 대표적인 귀족회의 정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가 유명하죠. 제가회의. 그다음에 수상은 대대로. 백제는 정사매의로 유명하고요. 육좌평이 국가를 주로 이제 정치를 운영했다고 하죠. 육좌평 중에서도 이제 상좌평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로 유명하죠. 이 화백회의의 대표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의 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학창 시절에 외울 때 앞글자만 따서 그냥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함회의, 신화 신라 화백회의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외우실 방법 잘 안 외워진다면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제, 백정, 신화. 그렇죠? 앞서 잠시 고대국가 설명하면서 나왔었던 가야에 대한 이야기 잠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습니다. 변한 지역이 주로 이제 가야가 되었고요.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었고 중개 무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가야라는 국가의 권력의 축은 3세기에는 이제 그 금관가야, 오늘날 김해와 그리고 해안 지역을 바탕으로 발전했었던 금관가야에서 이 금관가야는 법흥왕 시기에 멸망했죠. 법흥왕 시기에 멸망하면서 자연스럽게 멸망할 즈음에 대해서 이제 5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가야의 어떤 무게 중심이 대가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대가야는 그 오늘날 고령지방 내륙지방이죠. 내륙지방이 새로운 가야연맹의 맹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대가야도 그 진흥왕 당시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에 그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들 간의 어떤 전쟁과 통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